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출산 후 일정 기간 산모의 몸을 돌봐야 하는 게 산후조리입니다. 산모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호르몬이나 체중 변화를 비롯해서 관절통을 겪기도 하고 우울감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산후풍으로 힘들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하는데요. 약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보살피는 산후조리와 있을 수 있는 산후풍의 위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올포원의 아이스웨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시간은 중요하죠. 산후조리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산후조리의 기간이 산모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초저출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임신이나 출산의 중요성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 평균 초산 출산 연령이 평균 33세라고 합니다. 예. 결국 제가 이제 20년 전 처음 수련 받을 때만 해도 30살만 넘어가도 뭐 노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초산 연령이 조금 늦어졌는데 결국 우리가 문제는 이제 회복하는 능력, 임신하는 능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들지만 네. 회복되는 능력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뭐 또 어릴 때는 뭐 상처 좀 있어도 약 안 발라도 낫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는 약 안 바르면 이제 덧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가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호르몬 변화도 올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골격의 변화도 올 수도 있고 근육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운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출혈도 있으니까 혈액이나 또는 혈,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들이 놓치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산후의 질환들 또는 산후의 힘든 질환들 우리가 뭐 산후풍이 오면은 뭐 평생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 기간이 산모에게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호르몬의 변화, 근육의 변화, 기운의 변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여성의 몸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변화도 있지만 여성 건강에 있어서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신체가 변화하는 시기가 임신 출산이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런 호르몬 변화, 관절의 변화, 근육량의 변화, 피의 변화 이런 걸 수 있는데 요즘처럼 이제 임신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거나 관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실 출산을 경험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은 출산하고 잘 회복한 것 같은데 내 몸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갑자기 뭐 통증이 갑자기 없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뭐 걷거나 뛰기만 해도 손목이 아프고 오히려 무릎이 아프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은 이제 산모의 변화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배만 이렇게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에 있는 모든 관절이나 인대들이 살짝 조금씩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키우게 되면서 이제 복부 인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좀 어느 정도 체형이 늘고 체중도 늘고 해서 아기를 키웠다가 출산하고 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딱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이게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6개월 정도까지도 되는데 그러면서 인대들은 오히려 수축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호르몬 변화에 맞춰서 우리 신체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게 육아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 아기의 또 몸무게는 또 상대적으로 금방금방 또 늘게 되거든요. 네. 어느새 뭐 3kg에 났던 아기가 어느새 뭐 10kg, 뭐 7kg, 8kg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이 잘 못 맞춰지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몸도 힘들어지고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하게는 뭐 산후풍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예. 앞서 회복하는 능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 산후조리의 시간일 겁니다.
그럼 일단 가장 효과적인 기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산후 환자분들, 산후 회복하는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꼭 얘기하는 게 예. 우리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골든 타임들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산욕기라고 하면은 분만 후 6주 기간의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6주 정도 기간들은 우리가 자궁 자체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로가 나오는 것이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자궁이 늘어났던 부분이 분만을 하고 나서 자기 위치로 가거나 또는 자궁 내막이 회복이 되면서 다음 생리를 준비하거나 그러는 과정들이 오는 것은 한 예. 6주에서 8주 정도로 보는데, 근데 우리는 단순히 임신하고 출산하고 했을 때 자궁만 변화 보는 게 아니라 네. 전신적인 관절이나 전신적인 그런 기혈 능력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체력을 회복하는 시기는 6주가 아니라 3개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00일 잔치를 하는 게 네. 100일까지가 산모도 잘 회복을 해야지 이제 잔치를 하는 거지, 예. 아기만 큰다고 이제 100일 잔치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산모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3개월, 100일 정도라는 것이 되고요. 네. 그럼 이때는 체력을 회복해주는 시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요즘에 출산하고 나서 관심 있는 것은 체력보다도 다이어트, 체중일 수도 있고 또는 골격이나 체형일 수도 있는데, 체형 회복은 산후 6개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산후 6개월 정도까지 관절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호르몬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호르몬이 나와서 관절이나 인대들이 말랑말랑한 상태에 있을 때 원상복귀되는 게 중요하지, 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안 나와 버리면은 체형이 그냥 굳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은 다 빠졌는데 나는 골반은 벌어져 있어서 청바지 입으면 바지가 끼는 상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는 체중은 빠졌지만 골격은 회복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골격이 회복이 안 되면은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효과적인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6주까지가 어떤 다른 질환이 없거나 산후출혈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궁이 회복해야 되는 시기, 체력을 회복하는 시기는 100일까지, 3개월 정도까지는 내가 기운이 나고 체력이 생기고 하는 시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6개월까지가 체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시기를 6개월까지 목표로 잡아서 그 이내에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면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기간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 기간에 잘 조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이제 보통 말하는 산후풍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이제 산후조리를 못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질환일 수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간에서 통용되는 요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 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산후풍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산후풍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네. 그렇지만 이제 외국 교과서에는 사실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혹 이제 외국에서 출산해 보는 분들을 보면은 예. 외국에서 출산하고 나서 외국 사람처럼 산후조리,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바로 샤워하라 그러고 난방이 안 되고 또는 예. 시원한 얼음물을 주거나 수고했어 아이고. 그러면서 물 마셔 그러고 나면은 예. 막 이빨도 시리고 또는 뭐 몸도 아프고 쑤시고 막 바람 든 것처럼 막 너무 몸이 떨리는 것들을 경험하시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산후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특성에 있어서 네. 출산하고 나서는 좀 몸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국물로 좀 뭔가 좀 덮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런 산후풍이 없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뭐 통증들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뭐 땀은 막 줄줄줄 흘린다든지, 그러면서 오히려 몸은 또 차가워져가지고 네. 시리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뭐 우울하다든지 뭐 잠도 못 자다든지 오히려 굉장히 뭐 긴장을 하다든지 또는 화끈거리는 특정 감각 이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네. 이런 질환들이 오면은 산후풍이라고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후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산후풍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 중에 제가 환자분들께 조금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오히려 출산하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휴식이 최고는 아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 몸에서 벌어졌던 인대들이나 이런 것이 회복될 때는 적절한 자극과 운동을 해야지 근육들이 수축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냥 마냥 쉬면서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완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근육들이 근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부스를 해가지고 팔을 잘 안 쓰면 기부스를 풀었을 때 팔 근육은 더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아기는 체중이 더 나가서 무거운 체중을 안으면은 통증은 더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체중이 느는 거에 따라서 나도 맞춰서 근력이 생기고 골반 위치가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휴식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휴식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은 빨리 근력을 키우고 체형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산 직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체력을 좀 회복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라도 운동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분만 하면은 뭐 출산 직후부터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제왕절개라면은 한 달 지나서 이제 상처가 좀 아문 상태에서는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셔야 오히려 회복이 더 잘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런 산모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체중을 너무 빨리 빼도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근육량, 우리가 근손실이라고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근손실이 너무 빨리 와도 오히려 회복이 더디고 네. 나중엔 산후풍 증상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근에는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식과 함께 근력을 좀 키우고 체형을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하셨는데 우울감이라든지 마음 건강도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산후의 우울감을 표현할 때 베이비 블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산후 우울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또 당황할 수 있는 거, 내가 몸이 갑자기 변화가 되고 그런 것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 변화를 뭐 베이비 블루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이거는 이제 한 12주 정도 내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다가 뭐 한 몇 주 나타나다가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 3개월 이내, 100일 네. 이내에는 좀 이제 사라지는 가벼운 우울감이나 뭐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또 불안하고 또 육아를 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뭐 울기도 하고 또는 피로감이 오거나 뭐 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이제 3개월 지나서도 계속이 된다든지 평소에 이제 약간 우울증 소견이 있거나 우울증 치료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산후 우울증으로 넘어가면 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해야 되고 적극적인 그런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출산 후에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 게 내가 혼자 산모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한 동네가 같이 키우는 것이라는 말이 좀 요즘에는 그럼요. 좀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육아 자체는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이게 혼자서 산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힘들면은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도 해야 되고 아이랑 단둘이 있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힘들면 힘든 거 표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회 또는 가족 사회 공동체에서 산모와 육아를 인정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출산 후에 경험하는 증상들이 정말 많던데요. 관절도 쑤시고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땀도 많아지고 건망증까지 심해진다고 하던데요. 네, 건망증 특히 이제 건망증이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혈어 증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냥 단순히 그 머리가 뭐 인지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그런 뭐 뇌질환이 이런 게 아니라 네.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약간 우리가 정말 어지럽거나 그런 머리도 띵하고 잘 생각이 안 도는 것처럼 머리가 정말 뭐 하얗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충분히 혈액이 회복이 돼야 되는 시기들 우리가 100일 정도까지는 잘 먹으면서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하는 그런 수치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좀 이제 좀 맑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막 좀 깜빡깜빡하거나 이제 건망증이 있으면은 피가 충분하지 않은 약간 부족한 상태라도 볼 수도 있고 네. 요것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출산하고 2, 3개월쯤 되면 이제 탈모 증상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잘 보충이 되지 않으니까 머리에 충분히 모발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가 부족해져서 이제 탈모 증상도 같이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서서히 회복하면서 머리도 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네. 바로 요럴 때에는 좀 이제 우리가 보혈시켜주는 약을 써서 좀 피를 좀 충분히 보충시키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증상으로 보는 것이 건망증 또는 이제 산후 탈모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료가 궁금합니다. 일단 약을 좀 쓴다고 하셨는데 보약을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약재들이 쓰이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하고 이제 어느 시기에 오시는 거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도 6주 정도 뭐 산욕기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는 목표가 좀 다르지만 네. 출산 직후에 오시면은 당연히 이제 오로가 잘 나가고 자궁이 잘 수축되고 뭔가 염증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쓸 때는 우리 한약에서도 이제 어혈을 풀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 뭔가 이제 혈이 고여 있으면 내보내줄 거는 빨리 내보내줘야지 자궁에 어떤 부속물이나 이런 게 염증이 없이 자궁 수축도 잘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상처가 회복이 되거나 하는 때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약재들 피를 좀 잘 생기게 해줘야 기운도 나고 좀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상처도 잘 아무는 그런 보혈제들을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인대도 튼튼해줘야 되는 강 근골시켜주는 그런 약재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에 따라서 이제 그 한의원에 오거나 한방병원에 오는 그런 시기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출산 직후에 오시는 분들 또는 뭐 100일쯤 돼서 오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거 지나고 오시는 분들 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약재들 치료하는 목표 타겟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처방도 바뀌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재 처방은 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침이나 뜸 치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하고 나서 가장 좀 불편한 게 초반에 이 출산하고 나서 초기에는 부족해서 오게 되지만 이제 예.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통증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오는 통증들은 어떤 뭐 정형외과 가거나 이제 소염진 통제를 써서 딱히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 오는 것은 인대들이 늘어나 있어서 통증이 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통증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붓고 또는 발적이 있고 열감이 있으면서 통증이 굉장히 찌릿하게 오는 통증들은 뭐 소염진 통제를 쓰거나 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출산하고 오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인대도 늘어나 있고 좀 약해지면서 좀 부족해서 오는 통증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침 치료도 하면서 네. 침을 치료를 하면은 근육들도 좀 혈류순환도 좀 좋아지고 좀 이게 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럴 때는 뭐 약 처방과 같이 해서 침이나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뜨끈한 방에서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았잖아요. 네, 제가 환자분들에게도 가장 이제 출산하고 산후조리할 때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가장 계절에 맞는 적정 온도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25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원한 온도일 수도 있고요. 네. 겨울에 25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운 온도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5도로 살아라가 아니라 예.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조금 시원하게 살으셔도 되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조금 따뜻한 온도로 있는데 그런 것의 온도들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덥게 해가지고 막 땀띠 나고 예. 뭐 아기도 땀띠 나고 산모도 땀띠 나고 뭐 온 가족 다 이제 에어컨도 못 켜고 하면은 예. 오히려 더 피곤하고 회복이 더디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높은 온도가 있으면은 잠깐 외출할 때 찬바람 뭐 쐬면은 온도 차이가 뭐 20도 이상 차이가 되면은 내 몸은 시리게 되고 오히려 통증도 더 잘 느끼게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겨울에는 또 겨울에 맞는 온도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풍자가 붙는 것처럼 네. 바람만 직접적으로 쐬는 것만 조금 피하시게 뭐 바람막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스카프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서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항온동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항상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산후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덥거나 하는 것들을 좀 피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맞는 적정 온도가 좋고 바람을 직접 쐬는 건 좀 피하는 게 네. 좋은 거군요. 음식은 어떨까요? 계속 미역국만 드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미역국이 갖고 있는 분명히 좋은 효과들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는 아까도 피를 보충을 시켜주고 근력이 생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출산하고 회복할 때도 우리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필수 영양소는 다 알고 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후에 좋은 한 가지 편식을 하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적으로 있는 균형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임신 중에 먹지 못했다고 뭐 맵거나 자극적이거나 또는 뭐 술이나 또는 인스턴트나 이런 것을 섭취를 하면은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기면서 산후 회복이 좀 더디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좀 100일 지나서 좀 드시거나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이제 좀 막연히 그런 좋다고 하는 뭐 호박즙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들을 좀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회복이 더디거나 체중만 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 잡힌 균형 식사들,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이어트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산후조리 기간에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산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이어트 얘기할 때 항상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하자마자 한 2주 만에 체중이 다 빠져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때는 아직 산욕기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다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고 네.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체중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다이어트는 선 회복한 다음에 후 다이어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3개월까지가 우리가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100일까지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종이 빠지고 어느 정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100일 정도까지는 뭐 열량 제한을 하는 다이어트를 너무 하시기에는 조금 이르게 되고요. 네. 그렇지만 가볍게 운동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100일 지나서 체형을 할 수 있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그때는 약간 열량 제한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만약에 보통 6개월까지가 체중이 1, 2kg 정도 남게 좀 찌게 되는 경우들이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더 빼야 된다 이런 분들은 6개월 지나서 관절이나 이런 통증도 없고 체형도 회복한 다음에 그때는 뭐 정말 굶어서 네. 빼거나 하는 것들이 돼서 네. 어떤 시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요즘에 보면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임신 준비하면서 체중이 늘었던 예전에 쪘던 뭐 첫째 때 쪘던 체중을 요번 둘째 출산하고 갑자기 뭐 같이 뺀다 그러는데 네. 그럼 굉장히 몸이 더 힘들고 아유, 오히려 그렇죠. 체력 회복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출산 후 계속되는 피로감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출산 후 피로감에서 가장 핵심은 숙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중 수유하면서 계속 깨고 하기 때문에 잠을 좀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음식들 뭐 보호해주는 약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해주는 것은 밤중 수유할 때 네. 주말이라도 우리가 분유 수유하면서 산모가 충분히 뭐 네. 정말 5시간, 7시간 좀 쭉 이어서 숙면을 할 수 있게 좀 혼자의 공간을 딱 만들어주고 단 주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 좀 나눠서 밤중 수유해주고 아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평일 좀 더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도 되고 또 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숙면을 좀 잘하게 해주는 방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출산 후에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고 온 책이요.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굿 에너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책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함께 열심히 읽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뭐 아마존이라든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바로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30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은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늘 피곤하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의학 기술의 발전은 정말 더 정밀해지고 있고 훨씬 더 우리는 과거보다 좋은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고 네. 좋은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 상태는 과거에 비해서 더 나은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너무 쉽게 치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시작된 질병은 잘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 질환자는 점점 늘고 있고 피로, 불안, 과체중, 우울증,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미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제 성인의 10명 가운데 6명이 만성 질환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인 50%는 평생에 한 번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성장기 어린이조차 비만, 지방간,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다양한 진단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아니 우리가 요즘 얼마나 좋은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건강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영양제가 많고 병원도 자주 가고 건강 유튜브 시청하고 라디오 듣고 건강 책 읽는데 왜 현대인들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책의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 나쁜 에너지만 없애도 질병이나 노화나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나쁜 에너지만 없애도 질병, 비만, 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나쁜 에너지와 좋은 에너지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이 책의 저자인 케이시 민스란 분은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교 출신으로 교수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대사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 위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헬스테크 기업을 창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존의 의학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이 질병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하자. 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자.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자는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문제는 병명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왜 같은 증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지 의문을 품었다고 그래요. 외과 레지던트 시절에 진료했던 환자들의 사례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71세에 운 나쁜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 나쁜이란 표현은 예. 담당 의사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예. 어머니는 평소에 고혈압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당뇨병 전 단계 약을 먹었습니다. 사실 71세에 뭐 이 정도 약은 누구나 쉽게 먹는 약들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처방에 맞게 복용했다고 그래요. 의사들은 그 약을 처방해 주면서 그 나이에는 당연히 그런 병들이 생겨요 라고 하면서 위로했다고 그래요. 네. 심지어는 동년배보다 훨씬 더 건강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약들을 복용할수록 단지 병의 증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됐을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경험을 하고 병원으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단 후 13일 만에 결국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저자는 이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고 자신의 삶의 경로를 바꾸게 됐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저자가 의사군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시절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이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딸이 의사인데 본인이 의사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날 수 있나? 그 과정이 너무나 어이없었다라고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직업에도 갑작스럽게 회의감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매일같이 염증 조직을 외과적으로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염증이 정작 왜 생겨나는지 원인이나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염증성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걸 치료할 수 있는데 계속 치료하고 없애고 수술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염증이 많이 생길까? 예. 라고 질문하도록 요구받은 적도 없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니 환자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사들의 우선순위이고 급선무인데 네. 왜 자신은 매일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하고 있고 수술을 해주고 있고 또 병원비를 청구하고 있나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군요. 의과 대학부터 보험회사, 병원, 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이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질병의 관리로 돈을 번다라는 사실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다른 삶의 경로를 고민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의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자책도 하고 새삼 느낀 여러 물음표가 이 책을 쓰게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저자는 어머니의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증세가 실제로는 세포 에너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신호였는데 이걸 너무 뒤늦게 알아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대 의료 시스템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저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어떤 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성 질환이란 말이 생길 만큼 하나의 병이 생기면 평생 동안 그걸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자는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세포 생물학의 세계에 발을 디뎠고 세포 대사 그리고 생체 에너지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세포 에너지 장애라는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포 에너지 장애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많은 경우에 만성 염증은 나쁜 에너지 대사 때문에 위협을 느끼게 된 우리 몸속의 신체 세포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세포, 그러니까 신진대사 기능 장애 때문에 에너지 생산과 다른 어떤 기능의 수행에 문제가 생긴 세포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 세포가 자신이 위협받고 위험에 처했다라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세포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화학적 경고 신호를 보내면 네.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가 발동을 합니다. 면역 체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면역 세포가 기능 부전에 처한 세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멀쩡한 세포까지 해를 입히는
부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진대사 기능 장애와 광범위한 증상과 함께 만성 염증,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다른 세포를 공격하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세포 에너지 장애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으면서 얻어낸 결과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어떠한 질병, 특히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세포 에너지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됐던 거죠. 네. 우리 몸속의 세포에서 굿 에너지, 책의 제목처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럽니다.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 예,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일종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네. 식품의 열량을 세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작은 세포 소기관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분해 산물을 또 세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세포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간, 피부, 뇌, 난소, 눈, 우리 몸의 세포 유형에 따라서 그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수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포가 해야 되는 일의 종류가 다르고 네.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수십만 개, 또 어떤 세포에는 몇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뇌의 세포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생겨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네. 이때 이제 우울증이나 치매가 생기는 거죠. 심장 세포에서 굿 에너지가 생기지 못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생기는 거고요. 난소 세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리불순이나 난임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명은 다 다른데 네. 결국 결국 뿌리는 하나. 세포가 더 이상 좋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모든 병의 시작이다라고 책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대 의료의 함정은 증상들을 다 따로 떼어놓고 진단하고 예. 그에 맞는 약만 처방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방식은 어떤 증상을 잠시 호전시키고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그 증상을 유발한 세포 단위의 가장 작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 한 가지 질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저자는 네.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걸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갇혀 있다라고까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네. 바로 신진대사 장애,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붕괴되면서 우리가 늙고 질병에 걸린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몸의 가장 기초 단위죠. 이제 세포의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만성 질환과 대사 질환에 접근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조금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아마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또 다른 치료법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자는 끔찍한 만성 질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사 건강과 세포 에너지 회복을 중심으로 질병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또 만성 질환을 극복하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혈당을 측정하고 생체 시계에 맞추기, 음식 선택의 원칙, 네. 수면 위생, 스트레스 관리, 또 생활 속의 가벼운 불편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많이 걷고 뭐 이렇게 택시 타고 그러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특히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가 조기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책의 내용 가운데 이 문장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우리는 태양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태양에서 태어났나요?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은유처럼 들리는데 네.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태양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사실 태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네요. 태양에서 나와서 우주를 통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전달된 에너지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식물에서 생성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 분자의 화학적 결합 속에 저장이 되죠. 태양 에너지가 식물 속에 저장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육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얻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유래했다. 우리는 태양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태양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너진 신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도 태양 에너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네. 태양은 낮 시간에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햇빛과 어둠의 규칙적인 패턴은 인체의 생리를 움직이는 일관된 환경 자극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생체 시계, 생체 리듬 이게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는 연구가 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세포가 24시간 수면 각성 주기로 코딩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받을 때는 활동하고 섭식하는 모드로 됐다가 햇볕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면 휴식과 단식 모드로 바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현대인들은 이 주기가 엉켜 있어요. 불규칙하게 빛과 어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신체에는 계속해서 엇갈리는 신호들이 오고 있어요. 당연히 기능장애, 대사장애, 질병이 발생한다. 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몸의 활성화 스위치와 같은데 네. 맑은 날 야외에서 받는 빛의 양이 인공 조명으로 밝힌 실내 빛의 양보다 100배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 네. 그늘진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도 인공 조명이 있는 실내에 앉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빛에 노출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루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오늘 햇볕을 얼마나 쬐지? 얼마나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았지? 책을 읽으면 저절로 저자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렇네요.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세포에까지 들어가고 이 세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건 태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네. 세포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마음껏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희망적인 건 우리 무너진 건강을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 책의 전략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네. 딱 4주면 되더라고요. 4주면 네. 무너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에너지를 확보한 우리로 거듭날 수 있다. 희망적인 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네.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야겠어요. 소개해 주신 굿 에너지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